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요 지지 기반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층과 히스패닉 등 전통적으로 이 콘크리트 지지율로 이렇게 보여주던 이 젊은 층과 히스패닉 층에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과 물가 그리고 금리 등의 불안정성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올해 미국 경제는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고 고용이 튼튼할 것이라면서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11월 대선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 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도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 현직의 어떤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단순한 여론조사 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 전통적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도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은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좀 고착화되는 분위기 단계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살펴보면 USA 투데이가 서포크 대학과 함께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올해 새해 들어서 1월 1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민심 이반이 뚜렷하게 지금 감지됐습니다. 전체적인 지지율은 도널드 트럼프 39%, 조 바이든 37%, 2%포인트 차이인데, 이 내용을 파고들면 좀 심각하죠.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39%가 지지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34% 지지보다 무려 5%포인트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5세 미만, 그러니까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의 경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 37% 지지, 조 바이든 대통령 33% 지지, 역시 4%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어요. 이건 굉장한 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히스패닉 유권자나 젊은 층들이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네. 선호한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은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대선 결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들으면 좀 실감을 덜 하실 수 있는데,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20년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 시절이었죠. 그때 히스패닉 유권자의 65%가 조 바이든 당시 후보를 지지했고,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히스패닉들은 32%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히스패닉의 3분의 2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고 3분의 1만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39대 34로 역전이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히스패닉이 39%, 거의 40% 정도 좀 지지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34%, 3분의 2에서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65%에서 반토막이 나고 만 그런 상황입니다. 흑인 유권자 87%가 지난 대선 때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흑인 유권자의 63%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흑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3분의 2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2020 대선에 비하면 그때는 87%니까 거의 뭐 압도적인 10명 중에 9명 가까운 흑인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63%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0 대선 때 비해서 흑인들 경우도 24%포인트나 지금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소수계라든가 젊은 층에서의 그 지지층에서의 그 이탈이 좀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에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이번 조사를 실시한 USA 투데이가 분석한 것을 보면 그 젊은층 35살 이하 젊은층 또 뭐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유색인종들 이런 쪽이 지난 2020 대선 때 몰표를 줬는데 그 이유는 그 공화당이 싫었기 때문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이 인종차별적이고 반이민족이고 이런 게 싫었기 때문에 찍어줬는데 이제는 민주당에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젊은층과 유색인종은 자기들이 공화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난 4년을 놓고 보니까 민주당도 실망스럽네 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좀 돌아서고 있고 특히 경제난이 이 유색인종들에게 미친 영향이 결정적이다 하는 분석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위 1%또 중산층 이상의 그런 부자들보다는 역시 서민들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타격을 줬다. 그래서 이런 그 젊은층이나 유색인종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고통을 줬고 이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더 힐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젊은층의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흑인 투표권 이 굉장히 진보적인 이슈들인데 진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적인 어젠다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젊은층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게 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젊은층은. 우리가 왜 힘들어서 민주당을 찍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 정책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죠. 말로만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지 계속 이스라엘에 돈 보내주고 무기 보내주고 또 유엔에서 투표하면 항상 반대표 던져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니까 젊은층들이 아주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굉장히 이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지지층이 등을 돌린다. 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에서 뭐 10% 20%가 떠났다고 해서 그 10% 20%가 그대로 트럼프 전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건 분명한데 그 젊은층이나 유색인종들 중에 상당수는 제3의 후보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싫고 조 바이든도 싫다. 뭔가 좀 우리가 지지할 만한 후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주목받는 것도 그런 이유죠. 혹시 젊은층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당은 뭐 무소속이지만 혹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층과 유색인종들은 지지할 후보를 지금 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USA 투데이는 보도했고요. 35세 미만 유권자의 21%, 히스패닉 흑인 유권자들의 20%는 제3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보적인 거죠. 누굴 지지할지 좀 유보적인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지층의 충성도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 지지를 얻고 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흐름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유리하게 가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 점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좀 얕죠. 네. 그러니까 찍어주는 사람도 많지만 언제든지 등을 돌릴 사람이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달라요. 광범위한 측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안 바꿉니다. 계속 믿어주고 찍어준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강점은 충성도다. 이번 그 조사에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무려 44%가 죄송합니다. 네. 자신들의 지지 열정 수준을 최고 수준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도 뭐 유죄 판결에 나도 우리는 무조건 트럼프 찍는다는 사람들이 43%나 되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이렇게 최고 수준의 지지 열정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 이슈가 생기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변수나 이슈에 크게 휘청일 수 있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변수가 생겨도 별로 휘청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따라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어줄 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기권을 하거나 우리는 찍어줄 사람 없으니까 그냥 투표 안 할래, 기권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안 될 거 알지만 제3의 후보를 찍어주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이득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의 안 바꿀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세가 흔들리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어느 정도 호재인 거는 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새해가 되면서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경제입니다. 이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예측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요즘은 뭐 워낙에 좋은 예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장밋빛 이 말이 굉장히 좀 유행어처럼 되고 있어요. 네. 뭐 경제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난해를 잘 극복한 게 컸습니다. 그 2023년 한 해 굉장히 그 걱정 많이 했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했는데 결국 경기 침체를 잘 피해갔고요. 이제는 물가도 많이 내려왔어요.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속에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장밋빛깔의 네. 경제적인 예측들이 나오고 그 있나요? 무디스 어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 굉장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죠. 네. 이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024년 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면 2%에 근접할 것이고 그러니까 연준이 5월 FOMC 때부터 시작해서 4차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3번이라고 했거든요. 3번 금리 인하 내릴 것 같다 얘기했는데 이 5월부터 시작해서 4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4차례면 1% 내리는 거잖아요. 1년에 1%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서 더 빨리 3월 FOMC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CPI가 최고점 찍은 게 작년 6월에 9.1%였는데 11월에 3.1%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다음 주죠. 1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 2023년 12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나올지 2%대까지 내려갈런지 여기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조기 금리 인하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낙관론의 변수는 없을까요? 변수는 있죠.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전쟁, 뭐 11월 대선 같은 변수들입니다. 전쟁은 지정학적 위기를 불러와서 뭐 아시는 것처럼 공급망 대란을 일으킬 수 있죠. 또 에너지 위기, 뭐 석유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위기를 불러서 물가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나 인기 영합적인 결정 또 많은 돈이 풀릴 수 있고 이런 점 등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회적 불안을 크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주식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이런 요소들이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연 환경도 또 그 변수가 될 수가 있었어요. 네. 항상 어느 곳곳에서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맞아요. 낙관론을 갖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하지 경계를 해야 않을까 되죠. 싶습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11월 대선은 다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돌발 변수는 아니고 그냥 변수입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질 거라고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느닷없이 터졌고 그때까지 경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식의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게 사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르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의 이런 그 전염병이 창궐해서 팬데믹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건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경제는 또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 두 군데 벌어지지만 또 어디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요. 지금 뭐 중국과 대만 또 북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 대상이고 우리가 앞으로 올해가 이제 막 시작인데 1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너무 낙관만 할 건 아니고요. 맞아요. 항상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